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라는 지역의 트리니티 대학교에 다니던 19살 여대생 켈리 만다디. 그녀는 1998년 8월 26일 텍사스주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 하나뿐인 외동딸을 위해 모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녀는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얼마나 잘 웃고 마음씨는 또 얼마나 착한지, 항상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 지역의 작은 동물을 구조하는 봉사단체에도 가입하고요. 자기가 사고가 나거나 죽게 되면 자신의 장기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하겠다고 장기 기증까지 약속합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된 그녀는 학교 치어리더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학생이 됐을 무렵 2017년 캐리의 부모님도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렇다고 아버지를 외면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도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친밀하게 지냅니다. 나중에 어머니 앨리스는 로렌스라는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는 항공우주국의 선임 엔지니어였죠. 이 로렌스라는 새아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엄마의 선택을 존중했던 케일리, 새아빠에게 잘합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 화목했던 가정은 완전 파탄이 나버립니다. 2017년 10월 30일 새벽 4시경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시끄러운 전화 소리에 일어난 사람은 새아빠 로렌스였어요. 전화를 받은 그는 충격적인 소리 듣습니다. 지금 당신 딸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이긴 한데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부부는 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너무 놀랐어요. 내 딸이 머리에 각종 튜브를 다 끼고 인공호흡기까지 끼고 꼼짝 않고 누워있어. 의사는 부부한테 딸 이미 뇌사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통화하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딸은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지면 다시 깨어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의 동의하에 인공호흡기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가족들은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케일리가 자신이 죽게 되면 장기 기증하겠다고 했었다고. 이 의견을 존중, 그녀의 말대로 장기를 기증합니다. 이제 이 부모님이 해야 할 건 내 딸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봐야 하겠죠. 곧 그들은 경찰로부터 간략한 상황 설명을 듣게 됩니다. 케일리를 제일 처음 병원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인 마크 홀턴. 그는 케일리보다 3살 많았고 매우 건장한 남자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야구 선수 생활을 한 남자. 그는 케일리와 같은 대학교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트리니티 대학에 그의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자주 놀러를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케일리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먼저 뿅 가서 접근한 사람은 마크 홀턴이었어요. 마크 말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10월 29일 둘이 음악축제를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둘이 술과 플러스 마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한 오후 4시쯤 둘이 좀 싸웠대요. 왜? 내 여자친구인 케일리가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다 걸렸거든요. 여전히 전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에 열받아서 막 싸워 약간 냉전 상태였는데 이는 금방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했겠다. 갑자기 삘 받아서 둘이 차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놈 마크가 흥분을 해가지고 갑자기 케일리의 목을 콱 움켜쥐었다는 겁니다.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대요. 그저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하면 더 흥분되니까 그냥 재미 좀 보자는 거였지 그 이상은 절대 아니었다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말로는 이렇게 목을 좀 움켜쥐고 쪼르면서 성관계를 다 했대요. 성관계 끝내고 둘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하다가 갑자기 케일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푹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쓰러진 켈리를 보면서 아까 마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러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 차를 몰고 자기 집이 있는 휴스턴으로 간 거예요. 잠들었는지 알고. 그렇게 차를 운전해 가는데 뭔가 사람 촉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그녀 코에 손을 쓱 대본 거예요. 헉, 뭐야? 숨을 안 쉬고 있어. 운전하고 가다가 순간 당황을 한 겁니다. 헉, 뭐야? 그래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막 인공호흡도 해보고 밤 10시 반까지 별의 별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용지물. 어떡해요.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 놀래서 바로 근처 병원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의사가 봐도 상태가 심각하거든. 자기들은 작은 병원인데 우리가 뭐 어찌 할 수가 없어. 그 큰 병원으로 가세요. 시간이 더 지체돼 버린 거예요. 큰 병원으로 왔을 때 이미 그녀는 뇌사 상태. 자, 이 마크의 말이 사실이라면 켈리는 막 기분 좋게 성관계하고 갑자기 급사한 걸로 추정돼요. 아무래도 술에 마약까지 했기에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마크의 말을 들은 주위 친구나 가족들은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선 켈리는 학교의 치어리더였어요. 그 책임감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의 대표 치어리더인데 몸이 뚱뚱해버리거나 관리 못해 망가져버리면 우리 학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나. 이게 머리에 박혀있던 여자였어요. 평소에도 운동 및 관리를 엄청 하던 앤데 그날 그냥 막 술에 마약을 막 진탕했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 그녀 대학교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해요. 야, 너 그거 들었냐? 마크가 케일리 죽인 거래. 마크 걔가 질이 안 좋았잖아. 사귀면서도 케일리 막 때리고 엄청 집착하고 했나 보더라고. 마약까지 팔던 생 양아치 새끼라는데 말해 뭐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 없습니다. 경찰 또한 더 이상 이 사건 수사 안 해요. 이렇게 그냥 끝난 거예요. 뭐야, 똥 누구 티 안 닦은 더러운 기분. 하지만 다행히도 이 사건 3개월이 더 지나 2018년 2월 부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시작됩니다. 부검 결과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요. 켈리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몸 여러 군데 타박상이 발견됐다. 특히 팔, 허벅지, 가슴팍, 갈비뼈의 골절까지. 거기에 그녀의 머리와 얼굴은 둔기에 맞은 상처까지 여러 군데 발견됐다. 그녀의 사망 사인은 뇌출혈. 지금 옆에 딱 보기만 해도 엄청 심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게 느껴지죠? 이 부검 결과로 인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와, 이거 살인사건이네. 용의자는 당연히 남자친구 마크. 2018년 2월 28일 경찰은 바로 마크 기소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마크는 억울하다 주장하죠. 내가 안 죽였다니까요. 아니, 보니까 죽어 있었다고요. 이런 주장을 뒤집어야 하는 건데 그럼 증거가 관건인데 그 증거가 없어. 마크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이 차 안에서 둘이 있을 때 일어났잖아요. 목격자도 없고 증거물도 없고 켈리의 장기조차도 기증돼 버린 상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건을 뒤집나. 그런데도 검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집요하게 파내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마크는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곤 아주 멋지게 편하게 지내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난 억울하다니까. 당연히 자기를 변호해줄 변호사도 일찌감치 구해놓은 상태였죠. 2019년 12월 켈리가 세상을 떠나고 2년 후 드디어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생각보다 검찰이 정황 증거를 많이 확보한 상태였어요. 우선 첫 번째, 켈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타박상, 그리고 머리 윗부분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 마크는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행위 하다가 목을 졸랐다고 이건 스스로 얘기했죠.
이것만 봐도 그 성행위 자체가 난폭했고 범죄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검을 진행했던 부검이도요. 아무래도 이 상처들로 봤을 때 케일리는 갑자기 있다가 뇌출혈이 온 게 아닌 구타 당해 뇌출혈이와 사망한 거라고 진술합니다. 누가 때렸을까?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남자 너 아니냐 마크 이 새끼야. 두 번째 증거는 검찰이 목격자를 찾았네. 그 사람은 바로 케일리의 전 남자친구. 사건 당시 이 마크와 케일리 축제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 현장에 전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남자친구랑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둘이 싸우고 했죠. 이 모습을 전 남자친구도 봤다는 거예요. 마크와 케일리가 갑자기 막 싸우더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크가 갑자기 팔로 케일리의 목을 팍 조르면서 끌고 어딘가로 갔다고. 순간 너무 놀래서 기억하고 있다고. 세 번째 증거는 케일리의 룸메이트 증언이에요. 사건 발생 딱 한 달 전인 2017년 9월 24일 룸메이트가 케일리한테 야 지금 파티하고 있어 얼른 와. 케일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마크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좋은 말로 할 때 가지 마라. 그래서 룸메이트가 케일리가 안 오니까 자기 혼자 재밌게 파티 즐기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숙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케일리 방 쪽에 다가가면 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소리는 학교 관계자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경찰까지 출동해요. 그렇게 케일리의 숙소 방문을 딱 열어봤더니 베란다 유리문이 다 깨져 있고 케일리 옷이 바닥에 막 흩어져 있고 물건 다 헤집어져 있고 이런 현장에 마크와 케일리가 있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마크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화를 막 내더니 케일리의 노트북을 갖다 부숴버린 적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길거리에서 그랬다 보니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 마크라는 남자에 대한 소문이 되게 좀 위험한 남자라고 안 좋게 소문까지 났었다고. 그러니까 케일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헤어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사건 당일 이 룸메이트가 축제에 갔던 케일리가 보이지도 않고 숙소에도 안 오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케일리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마크였습니다. 케일리 전화를 왜 네가 받아? 물었더니 아 케일리 지금 전화 못 받아. 이 말하고는 바로 끊어버렸다고. 이상하죠? 네 번째 증거는 마크 이외에 케일리의 상태를 제일 처음 확인했던 인물 119 구급대원 샤릴 레인이라는 여성입니다. 마크가 차에서 도움을 청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바로 다가가서 차문을 열었는데 그때 케일리 상태가요.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보니까 밑에를 다 볶고 있어. 또한 한눈에 봐도 몸 여러 군데 멍든 게 보여. 놀란 그녀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었어요. 이때 그녀가 차 안을 다 살펴보게 되잖아요. 차 안이 완전 엉망진창 상태였다는 거예요. 약간 여자 몸에 나 있는 멍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방금까지 뭔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 다섯 번째 증거는 마크를 제일 먼저 신문했던 경찰이었어요. 당시 그의 신문 과정은 모두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경찰은 마크한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면서 손을 가까이 한번 찍어요. 보니까 손이 유난히 빨개. 특히 관절 부위가 빨개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 대표적인 게 주먹을 꽉 쥐고 뭔가를 때렸을 때죠. 검찰은 이게 그가 케일리를 때린 증거라고 봤습니다. 경찰은 일찍이 마크의 차를 수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차에서 권총과 마약이 다수 발견됐어요. 실제로 2015년도에 마크가 마약 소지 때문에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문제아였어요. 위의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그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찰 추정을 해보는데 앞서 얘기했던 여러 사건으로 인해 둘 사이의 애정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케일리 그와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마크와 헤어지고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크와는 헤어질 각을 잡으면서 이별을 고할 타이밍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전 남자친구에게는 갈아타게 하려고 다시 좀 미련 섞인 대화를 주고받던 과정이었던 거죠. 이 자체가 마크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또 충돌. 화를 주체 못한 마크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켈리의 목을 부여잡고 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자기 차로. 여기서 이 새끼가 대화로 했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누가 뒤집혀가지고 이 작은 차 안에서 미친듯이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인 겁니다. 정신 나가 주먹으로 올라타서 막 때리는데, 때리다 보니까 어라? 얘가 미동이 없네. 뺨 몇 대 더 때리면서 막 야 정신 차려! 해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떡하지? 거짓말 살살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던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요, 실제 이제 진실이 아닌 경찰의 추정입니다. 제가 앞서 그랬죠. 이 마크도 자기 변호인을 고용했다고. 이 변호인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인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우선 변호사는 부검이의 추론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켈리의 몸에 멍이 많았다.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 시신은 거짓말 안 하니까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라는 건 맞겠죠. 진실이겠지. 그런데 그 구타를 한 사람이 마크라는 증거 있습니까?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던 건 심폐소생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의 멍은 병원에서 응급처치할 때 주사한 약물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죠. 만약 때렸다 한들 그 때린 게 마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참 전부터 누군가에게 맞아 멍이 든 상태에서 마크와 그날 축제 가고 한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 마크의 변호인은요, 늙은 법의학자 윌리엄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 법의학자 윌리엄은요, 켈리의 머리 엑스레이를 보고 두개골에 들쑥날쑥한 금이 나 있는데, 이로 봤을 때 넘어진 뒤에 뇌출혈이 발생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즉 마크의 구타 때문이 아닌 넘어져서 그 충격에 뇌출혈이 생겼고 사망한 거라고. 또한 이 마크의 변호인은요, 검찰 쪽에 증인으로 나왔었던 켈리의 전 남자친구 있죠. 이 남자친구를 공격합니다. 변호인은요, 봐봐라, 이건 사건 당시 전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위치 추적한 거다. 전 남자친구인 얘는 처음부터 그 축제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축제 근처 도로에서 그가 축제장에 들어섰을 때 그때 시간은 저녁 7시 39분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걸고 넘어지는 건 이 전 남자친구가 축제장에 들어섰던 저녁 7시 39분경, 이때는 이미 켈리와 마크 그 축제 현장에서 떠난 상태였다. 이는 마크와 켈리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전남친 이놈은 자기가 축제장에 들어왔을 때 켈리와 마크 없었는데 무슨 자기가 축제장에서 마크가 켈리의 목을 조르고 하는 걸 봤다는 거냐. 신빙성 하나 없는 증언이라고 받아친 거예요. 너 거짓말했지? 왜 거짓말했냐? 마크가 아닌 이 전 남자친구가 범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남자친구 죄송하다고 거짓말했다고 인정합니다. 소송 재판이 부담돼서 그랬다고. 플러스 마크 역시도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요. 와,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마크가 죽인 게 아닌 걸까? 평소에 마크가 데이트 폭력을 써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도 그녀를 때리다가 네가 죽였냐? 라는 건데, 죽이지 않았다. 아니, 죽여놓고 거짓말하는 거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좁은 차 안에서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망사건. 법조인들이 10시간 가까이 상의한 결과는 마크 무죄가 선고됩니다. 무죄. 이런 결과에 검찰과 켈리의 가족들, 친구들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면 이들이 봤을 땐 100% 켈리를 죽인 범인 마크였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케일리의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재심 2차 재판 진행돼요. 그런데 이 검찰은 좀 깝깝했습니다. 왜냐? 이 증거 찾기가 이미 첫 번째 재판에서 이때까지 준비한 거 다 깠잖아요. 새로운 걸 더 찾아내야 하는데 시신도 없지, 차도 이미 뭐 훼손됐지, 뭐 어떻게 더 찾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케일리의 어머니와 새아버지 로렌스가 나섭니다. 직접 자체 조사를 하고 다녀요. 이 케일리의 어머니도 되게 머리가 좋았다고 하고요. 이 새아버지인 로렌스 역시도 머리가 비상해. 그들은 검찰도 찾지 못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아냅니다. 이 새아버지 로렌스가 딸 케일리의 부검 사진을 진짜 매일같이 막 진짜 뚫어져라 본 거예요. 1000번 만번 보다 보니까 보여. 내 딸 케일리의 오른쪽 귀 위에 동그란 멍이. 분명 여길 어떤 동그란 단단한 물건에 맞은 것 같은데 왼쪽 귀 부근에도 멍이. 이걸 딱 보자마자 새아버지 로렌스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뭘로 때렸길래 이렇게 귀에 동그랗게 멍이 든 거지? 범행이 차 안에서 일어났는데 차 안에서 뭐로 때렸길래 차 안에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옛날 차 생각해보시면 차 문 잠그는 거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서 이거 삥 눌러서 들어가야 잠긴 거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자동차 도록. 지금은 많은 차들이 이런 도어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차량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아빠 로렌스는 바로 마크가 당시 운전했던 차 바로 확인해 봅니다. 보니까 와 이 새끼 차 문 도어록이 이런 거야. 맞아. 순간 새아빠 로렌스 당시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차에서 케일리와 마크 싸우다가 조수석에 앉은 케일리를 마크가 뺨을 갖다 때려버린 거지. 그러면서 그녀 왼쪽 귀에 멍이 생긴 거예요. 그와 동시에 머리채를 잡아 도어록이 있는 쪽으로 부딪히게 한 건지 뭔지 오른쪽 귀 위쪽이 바로 창문의 이 도어록 쪽에 부딪힌 거예요. 옆에처럼. 그러면서 뚜렷하게 동그란 멍이 생긴 거죠. 게다가 이 위치는 약합니다. 이게 뇌출혈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바로 로렌스 기술을 써가지고 3D 모델링을 해보는데 역시나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어. 내 생각이 맞다는 증거를 또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는 마크의 벤츠를 생각했습니다. 그 차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이놈이 2018년도에 그 차를 팔았네. 아, 폐차된 게 아닌 이상 찾을 수 있죠. 바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 새아버지가 사버려요. 그 후에 이 새아버지 로렌스는 실제 그 차를 가지고 시연합니다. 케일리 그리고 마크와 키가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대로 재현해보는데 상처가 나는 부위도 시신 부검 사진과 똑같고 멍 크기조차도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후 몇 년이 지나버려서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당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75%의 사람들이 마크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마크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조금의 괴로움도 없이. 오히려 그는요, 사람들한테 야, 재판에서 내가 이겼잖아. 내 다리 아래 조아리더라니까. 허풍까지 떨고 다녔습니다. 때려 죽였든 어쨌든 생전 케일리를 폭행한 건 사실입니다. 사망 직전까지도 때린 것 같은데 그게 죽음의 요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때린 건 맞잖아 이 새끼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2023년 5월 23일 어느덧 케일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대망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돼요. 이때는요 살인 혐의뿐만이 아닌 폭행 혐의도 추가됩니다. 이때 검찰은 가정폭력 연구 전문가를 불러요. 이 전문가는요 마크 폭력 성향이 뚜렷하다. 화가 나면 켈리를 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높다. 그게 비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플러스
검찰은 이 새아버지 로렌스가 찾아낸 사건 당시를 시연한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결과는 최종 배심원 12명 만장일치로 마크 살인죄 무죄. 하지만 폭행 혐의는 인정. 그래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인죄는 무죄 나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켈리의 부모님은요, 마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놈이 20년 살고 나와 또 다른 여자를 만날 텐데 그럼 또 우리 켈리 같은 피해자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시한폭탄이라고, 그를 이대로 그냥 냅두면 안 된다고, 만약 켈리처럼 누군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켈리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대로 된 죗값조차 받지 않는 상황. 이거는 이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억울한 죽음, 억울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텍사스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